자, 수업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어느덧 또 목요일이 왔습니다. 아, 목요일이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 그지? 금요일만 돼도 좀 나은데. 네, 그래도 오늘이 월요일이, 화요일이, 수요일이 아님에 감사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1910년대와 1920년대에는 일본이 한반도를 어떻게 식민지로 통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정책 같은 것들이 시행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1910년대와 20년대에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였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1910년대에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였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3.1운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아유, 나눠드리는 거 깜빡했네. 맨날 이러네. 자, 다 받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191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게 되었느냐?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일제의 경우에는 군인 출신의 총독과 헌병 경찰이라고 하는 군인들을 앞세워서 군사적 지배를 통해서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하였으니 그게 바로 1910년대의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막아보고자 노력했던 여러가지 독립의 노력들, 항일 운동들의 경우에는 191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제의 강력한 탄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일제의 이러한 강력한 탄압을 받게 됨에 따라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독립의 운동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어디에서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자,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공식적으로 대놓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1910년대 무단 통치로 인해서 독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어떠한 형태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될까? 그렇죠. 해외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는 국내에서는 비밀 형태로, 비밀 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만주 연해주를 비롯해서 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병부대의 경우에는 해외로 이동을 해서 독립운동의 기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1910년대에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서 비밀 조직, 비밀 결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결사에는 어떤 조직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립의군부의 경우에는 고종의 비밀 지시를 받은 임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비밀결사였습니다. 자, 임병찬이란 누구냐? 최익현의 제자예요. 최익현 배운 기억 나나요? 우리 1학기 때 한 3번 정도 얘기했어. 언제 나왔었지? 기억이 안 나죠, 그죠? 배우면 뭐예요, 그지? 시험 끝나면 다 까먹으면 돼, 그죠? 제일 먼저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상소문을 올려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일본이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요구하자 외양 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개항에 반대했던 인물이고요. 세 번째,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자 을사의병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으니까 좀 생각이 나나요? 네. 자, 다시 말해서 최익현의 경우에는 보수적인 조선의 전통적인 양반 유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임명찬은 그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역시 보수적인 양반 유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고종의 비밀 지시를 받았느냐? 자,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고종은 사라졌을까요? 일본이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고종은 여전히 일본에게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고종이 왕이나 황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고종의 경우에는 일본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궁전 안에 갇혀있는 꼴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종의 경우에는 자기 주위에 친일파나 일본인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고종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과거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은 누가 있었나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비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를 구해달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켜달라 같은 이런 편지들을 전국 각지에 있는 유교적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양반 유생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던 거예요? 임병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비밀 조직을 만들었으니 그것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었다? 독립의군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독립의군부를 만들었다고? 양반 유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유교적, 성리학적 사고와 지식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유교 성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에요? 효와 충이에요. 그죠? 부모에 대한 효와 임금에 대한 충입니다. 그죠? 따라서 유교적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이 독립의군부의 경우에는 독립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느냐? 우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복벽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벽주의란 무엇이냐? 과거로 돌아가려는 성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독립을 이뤄내고 난 이후에 유교적 충성심을 바탕으로 고종을 다시 황제의 자리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했던 단체가 바로 이 독립의군부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복벽주의라고 한다. 다시 왕정을 복구시키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복벽주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의 경우에는 복벽주의의 입장에서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조선 총독과 일본 총리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다 발각되어 해체되어 버리고 말아요. 어떤 계획이었느냐? 일본 총리와 조선 총독에게 그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를 편지로 따지고 우리나라의 권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화를 걸어서 마찬가지로 일제의 식민 지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따지려고 했어. 그러면서 동시에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우리나라의 권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동시에 전화를 걸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따지면서 동시에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직원 가운데 한 명이 헌병 경찰에게 발각이 되면서 줄줄이 조직원들이 체포됨에 따라 이 독립의군부의 경우에는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도 못하고 해체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지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1910년대에 이러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독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그 뒤에 나타나는 1920년대의 독립운동도 가능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에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비밀리에 활동했던 또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이고요. 대구에서 박상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상화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임병찬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한복의 전통적인 망건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죠. 그죠? 자, 근데 박상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머리를 하고 있나요?
양복을 입고 그죠? 근대적 머리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910년에 판사에 임명이 되는데 총독부의 관리로 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판사 자리를 내던지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박상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옷 입은 걸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근대적인 지식을 공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복벽주의, 독립 이후에 고종의 복위를 목표로 삼았던 독립의군부와 달리 대한광복회의 경우에는 국권 회복, 우리나라의 권리를 되찾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을 목표로 삼았느냐? 공화정 형태의 근대 국가. 공화정이 뭔가요? 왕이 있는 없는 그죠? 왕이 없는 근대적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단체 굉장히 시험 문제에 내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둘 다 1910년대의 비밀결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쪽은 복벽주의, 한쪽은 공화정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어떤 단체인지를 어떤 단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매년 선생님이 내왔는데 올해도 내가 이 부분을 출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이 대한광복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맞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유능한 군인들을 길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다가는 군인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를 만들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대한광복회는 무엇을 하고자 했다? 일본의 힘이 미치지 않는 해외 만주에다가 앞으로 전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독립전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무관학교를 세우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의 경우에는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이 무관학교를 만주에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일단은 학교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한테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일본인 소유의 금광을 습격한다든지 총독부가 세금 걷어가는 차를 습격을 해서 그 차를 탈취한다든지 같은 이러한 활동을 전개했던 단체가 바로 이 대한광복회라는 단체이고요. 나아가서 친일파들에게 경각심을 일러주고 이 부유한 사람들이 조금 더 의연금, 그러니까 군자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이러한 활동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대한광복회의 공격을 받았던 친일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었겠죠. 그죠? 당연히 신고했겠지. 누구한테? 일본의 헌병 경찰한테 신고를 했겠죠. 그죠? 자, 결국 대한광복회의 경우에도 만주에 무관학교를 세운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일제 발각이 되면서 해체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독립의군부가 1910년대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1920년대의 독립운동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광복회 비록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해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김좌진과 같이 이 안에서 활동했던 일부 회원들이 이후에 만주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항일 운동을 이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1920년대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텐데 만주에서의 무장 독립투쟁, 독립군들의 활동 같은 것들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 단체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이고 우리야.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자꾸 수업 시간에 많이 자가지고 좀 고민이 돼요. 옛날에는 올해 그래도 좀 많이 나은 편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도 아들이 많이 자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 니네 나중에 졸업하고 찾아오면 얼굴 못 알아보겠다. 맨날 정수리만 봐가지고 정수리를 보여줘야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 했는데, 네.
넘어갑시다.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1910년대에 일본의 헌병 경찰 통치, 무당 통치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외로, 국외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 가서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도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외 가운데 한국인들이 많이 건너가서 살고 있는 만주라든지 연해주라든지 상하이라든지 미국 같은 곳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1910년대에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라기보다는, 물론 활동도 있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지 건설을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이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먼저 만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와 붙어있는 중국 땅 지역을 가지고 만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만주 가운데 압록강 건너편의 땅을 가지고 서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만강 건너편의 땅을 가지고 북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서간도, 북간도 지역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일제히 감시와 탄압을 피해서 건너가서 살고 있는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가면은 많은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서간도나 북간도 지역에 독립운동의 기지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에 독립운동 기지가 마련되었던 이유 첫 번째,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자, 하지만 이 만주 지역에 많은 독립운동의 기지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또 다른 까닭은 무엇이냐? 자, 일단 이곳의 경우에는 국내와의 거리가 어때요?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을 갖추게 되었을 때 곧바로 국내로 쳐들어가서 일본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주 지역의 경우에는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깝다라는 거,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중국 전체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통일된 정부가 세워졌다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 그지? 청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는 중국 각 지역은 과거 청나라의 군인 출신의 인물들, 군벌들이 나누어 장악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정부가 없는 상태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만주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중국 땅이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청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중국 정부의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독립운동 하겠다고 무기 만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 가만 놔둘 수 있을까? 아니지, 그지? 자, 당연히 못하게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하지만 만주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중국 정부의 힘이 미치는 지역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뭐 하나씩 서간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학기 때 신민회라는 단체 배웠습니다. 들어본 기억은 있나요? 네, 애국개몽운동 단체 가운데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오산학교, 대성학교 같은 학교를 세워서 교육사업을 하고 또는 태극서간이라든지 자기 회사 같은 회사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뒤로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만주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회영, 이시영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조선의 대표적인 양반 명문가였고 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만주로 갔다라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 사람들이 바로 세운 게 삼원보에 있는 자치기관인 경학사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민의 회원이었던 이회영, 이상용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 자신의 가족과 사람들을 이끌고 만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서간도에 있는 삼원보에다가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였는데요. 그게 바로 자치기관인 경학사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자치기관이란 무엇이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당시 만주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행정력이 미쳤다, 미치지 못했다. 미치지 못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살고 있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그 어떤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만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로서로 돕고 살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원보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기 위해서 만든 단체, 그게 바로 경학사라고 하는 자치기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물론 여기에서 먹고 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만주 땅은 춥고 거칠었어요. 다녀오세요. 네. 자,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 지역에서 사는데 큰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경학사의 경우에는 해체되었다가 다시 재조직되는 뭐 이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름이 한족회로 바뀌게 되고요. 이 한족회를 기반으로 서로 군정서라고 하는 192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독립군 조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독립운동의 기지건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에 독립투쟁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 신민회에서 간 이회영, 이상용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삼원보에다가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독립군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들은 기억이 나죠? 선생님이 1학기 때 요게 나중에 경희대학교로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신흥강습소의 경우에는 1919년에는 신흥무관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관들, 군인들을 교육하고 길러내고자 하는 학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찾아와서 군사훈련과 교육을 받고 이후에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인재들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1910년대에 삼원보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기지를 만들고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밑작업이 이루어졌었다. 1910년대에 이루어졌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번 단어는 좀 재미가 없죠. 왜냐면은 쭉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 있었고 저기서는 뭐 했었고 언제는 뭐 했고 그런 따로따로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또 앞으로 배우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빨리빨리 쭉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간도 지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북간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두만강강 건너가면은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일제히 감시와 탄압을 피해서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용정촌이라든지 명동촌과 같은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집단촌 같은 것들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13년에는 이 간민회 같은 여기 룽진 옆에 있는 연지라는 곳인데 간민회 같은 한국인의 자치단체 같은 것들이 설립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었죠. 만주의 경우에는 중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 건너가서 사는 한국인들은 서로 돕고 살기 위한 자치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삼원보에 만들어진 게 경학사였다라고 한다면 여기 북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는 간민회 같은 단체를 꼽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북간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어린이들, 젊은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전서숙이라든지 명동학교 같은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민족교육 같은 것들이 실시가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또 활약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윤동주라는 시인 아나요? 이름은 들어봤죠, 그죠? 윤동주 같은 사람이 바로 어디였지? 생각나요. 서전서숙이었나 명동학교였나? 명동학교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있고 민족교육이 실시되면서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대종교교단이 북간도 지역에다가 중광단이라고 하는 무장단체를 설립을 해서 독립군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대종교 1학기 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날라나? 얘기 안 했나요? 처음 들어봐요? 자, 오적 암살단이라고 해서 을사오적은 알지? 기억나지? 을사조약 체결에 동의했던 5 대신들을 암살을 했던 오적 암살단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 자신회라고 하는 건데 그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만의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일본에는 일본 사람들만 믿는 일본 민족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신도 또는 신토라고 하는 것인데 일본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화적 인물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역사적 유명한 인물들까지 모두 신으로 숭배하는 이상한 다신교가 신도 또는 신토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만 믿는 그들의 고유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신도라고 하는 종교를 중심으로 일본 사람들이 뭉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믿는 우리나라 민족만의 고유한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군으로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민족 종교인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단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도 이거 믿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도 몇백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믿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대종교 교단의 경우에는요, 만주로 건너가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 대종교를 믿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교인들을 확보한 대종교 교단을 중심으로 중광단이라고 하는 무장단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독립군을 길러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3.1운동 이후에는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무장투쟁단체 독립군으로 확대 개편이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예요. 1920년대에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무장투쟁 같은 것들이 전개될 수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어떻게 됐냐면은요, 요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만주, 서간도, 북간도,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상하이, 요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1910년대에 무장투쟁 또는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지 건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주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단체가 만들어졌었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단체는 무엇이었게? 라고 묻는 이런 문제들을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상하이, 미국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어떤 단체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활동의 기반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면 문제 다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해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연해주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러시아 땅이에요. 그죠? 왜 한국 사람들은 연해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였느냐? 연해주에는 마찬가지로 많은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 땅이에요. 일본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가까운 러시아 땅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곳으로 건너가서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안촌과 같은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거주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신안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연해주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권업회라고 하는 이름의 항일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권업회, 일할 것을 권하는 단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보면은 경제단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페이크예요. 왜 페이크를 써야 되느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남의 나라의 땅에 가서 독립운동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 나라의 정부가 있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하는 걸 가만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독립운동 단체임을 숨기기 위해서 권업회라고 하는 경제단체 같은 성격의 이름을 쓰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 권업회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1914년에는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왜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권업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회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권업회의 경우에는 헤이그 특사 배운 기억나나요? 네,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다가 연해주로 망명을 오게 된 이상설을 정통령 대통령으로, 그리고 앞으로 여러 번 이름을 듣게 될 텐데 대한제국의 군인 출신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가고 있었던 이동휘 같은 인물을 부통령으로 한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으니, 임시정부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임시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 대한광복군 정부의 경우에는 3.1운동이 있기 이전인 1914년에 만들어진 정부였다라는 점에서 조금 독특한 다른 임시정부와는 구별되는 임시정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하지만 이 대한광복군 정부의 경우에도요,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퍼렇게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해주의 경우에는 만주와 달리 러시아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이었단 말이야. 게다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터집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랑 일본은 같은 편이었나요? 다른 편이었나요? 같은 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러시아 정부에서 이 대한광복군 정부의 활동을 막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활동을 이어나가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연해주에서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또 계속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고, 또 이후에 여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데 가서도 활동하는 이러한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넘어갈까요? 이게 50분에 끝나는 거지? 시간이 좀 없네요. 자, 그 다음 상하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살았고요. 거기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 만주 연해주는 한국이랑 가까워서 많은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살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상하이의 경우는 왜 한국인들이 많이 건너갔을까? 가깝지도 않은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동네도 아니야. 근데 왜 독립운동가들은 상하이로 가서 활동을 했을까? 네, 상하이의 경우에는 상당히 국제적인 도시예요. 여러 나라들의 조개, 거류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외국인들 가운데 외교관이라든지 혹은 무역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는 지역이 바로 이 상하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중국에서 일찍부터 개항된 곳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제적인 곳이 바로 이 상하이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하이에 가면 뭘 하기 좋은가요? 외국과 외교 활동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외국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유학생들도 건너갔지만 외국과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상하이로 많이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만주같이 국내랑 가까운 지역들의 경우에는 주로 무장투쟁, 독립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할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만주, 연해주로 건너갔고, 외교 활동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던 독립운동가들은 상하이로 많이 건너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신규식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대한제국의 고위 장교 출신이에요. 눈을 보면은 조금 눈이 이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자살하려고 독약을 먹었는데 죽지는 못하고 시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약간 눈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사시?
된 분이 바로 이 신규직 선생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규직 선생이 중심이 되어서 상하이의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한국인 유학생들을 모아서 동제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서로 돕고 살기 위한 단체였습니다만은 점차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독립을 이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독립운동의 성격에 점차 뛰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동제사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공화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공화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를 세워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독립운동을 하려면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정부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는 공식적인 정부가 아니니까 임시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목표는 공화주의를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동제사를 중심으로 1918년에는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자세하게 좀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신한청년당의 경우에는 이후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가 바로 이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단체요. 3.1운동의 발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어떤 단체고 왜 만들어졌느냐. 자, 이 동제사에는 여운형 같은 사람도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운형, 우리도 앞으로 무지 이름을 많이 듣게 될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명이에요.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하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를 가는 미국 외교관이 중간에 잠시 상하이를 들러요. 그리고 상하이에서 일종의 연설 또는 일종의 뭐 간담회 같은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미국 외교관이 상하이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조만간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 윌슨이 14개조의 평화 원칙을 발표할 건데 그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민족 자결주의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는 식민 지배를 받는 약소 민족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여운형 같은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누굴 보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대표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민족은 독립을 원한다라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외교적인 협력을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만 우리나라의 대표를 보내려면은 대표성을 띈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한국 사람 한 명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대표해서 왔어요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든 단체가 무엇이었다? 신한청년당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후에 신한청년당의 경우에는 김규식 같은 사람을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보내게 되고요. 이러한 활동이 3.1운동을 자극하고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신한청년당이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는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넘어갈까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건너가서 살았어요. 아니 그 먼 미국까지 왜 갔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는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왜 기회의 땅이라고 하느냐? 땅덩어리 무지무지 넓고 자원도 무지무지 많은데 인구 밀도는 그리 높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자원과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이민을 받아들였어.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의 사람들을 노동자로서 이민을 받아들였던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이 다민족 국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하느냐? 대한인 국민회처럼 미국 지역에 있었던 여러 한국인들의 민족운동 단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든 대한인 국민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계기로 만들어졌느냐? 장인은 전명은 의거를 계기로 만들어졌어요. 장인은 전명은 의거 배운 기억나나요? 누구 죽인 의거였지? 스티븐스. 제1차 한일협약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되었던 미국인 외교 고문인 스티븐스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미국으로 갔을 때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이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을 한국 사람들 원하는 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놈을 꼭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티븐스가 배에 내릴 때 총을 빵 쐈는데 불발이 됐어. 그죠? 그래서 멱살 잡고 싸우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치고 총 꺼내가지고 쐈다 뭐 이런 얘기
기억나죠? 그죠? 그게 장인환, 전명은 의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던 이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한국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줬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무엇이었다? 대한인 국민회라는 단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미국에서 살아가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대한인 국민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항상 조금씩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돈을 보내주는 이러한 노력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큰 도움을 얻기도 하였던 단체, 대한인 국민회 같은 단체가 있었다라는 거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한국 사람들은 하와이에도 많이 건너가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와이의 경우는 1850년대부터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대농장이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1870년대에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민자로 받아들였고 1890년대에는 일본인을 이민자로 받아들였고 1900년대에는 한국 사람들을 많이 이민자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와이의 경우에는 미국 땅이지만 의외로 한국, 중국, 일본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이끌고 있었던 한국인 지도자 가운데 박용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군사훈련을 하는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군사훈련 같은 것들을 실시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하와이 지역에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독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힘들게 먹고 살면서도 조국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씩 돈을 모아서 국내 독립운동가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또 교육사업 같은 것도 해요. 우리의 조국에 대학교를 세우자 같은 이런 교육사업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배 타고 하와이로 건너간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인천에다가 대학교를 세워줘요. 그게 바로 뭘까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로 건너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다시 인천에 세운 학교, 인하대학교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하와이에 이주한 한국인들이 세운 학교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있기도 한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1910년대의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및 기반을 만들 1910년대에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준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후에 어떠한 독립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3.1운동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